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에 세시톡을 그때 참가해서 카디악 탐폰 초음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다시 5년 지나서 여기 세시톡에 초청해 주셔서 이사장님하고 학술 이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그 패스트 앤 프레젠트 오브 포커스 큰 주제로 발표를 맡겨주셔서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제 개인의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2019년 당시도 이제 에비슨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오프라인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계셨었고 또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었는데 이번 의료 대란 사태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이 큰데 일단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 한국 의료가 더 단단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톡은 그 증례인데요. 60세 환자분이 흉통으로 오셨는데 프록시말 아오틱 다이젝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저베이션 하고 있었는데 90분 후에 PA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초음파 장비를 옆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게 2007년 케이스인데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파라스타널 롱엑시스 뷰가 보였는데요.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흔히 보는 카디악 탐폰 초음파 사진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가 RV 프리 월인데 RV 프리 월의 그 컬랩스된 정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펴져야 되는데 이 카디악 사이클 전체를 걸쳐서 안 펴지는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라스터널에다가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해서 블러드를 좀 뽑고 그 다음에 ROSG가 된 다음에 이건 니들 가이드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는 OR에 올라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서 서바이벌 디스차지했던 케이스입니다. 잠깐 그 카테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 그 센트럴 라인 카테타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겉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이 안에 작은 카테타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블러드 성분이 주로 많을 때는 잘 막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도 부족해서 두 개를 꼽고 그 다음에 이 막혀가지고 좀 땡기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센테시스를 한 다음에 그 드레인지 카테타를 유지할 때는 항상 피그테일 멀티플 사이드 홀이 있는 피그테일 카테타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니지 할 때도 그 컨티뉴어스 말고 인터미턴트 드레이니지 하셔야지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 센테시스 볼륨도 그 언스테이블한 카디악 탐폰, 특히
프록시멀 아우틱 다이젝션으로 블러드를 뽑게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뽑지 마시고요. 대략 20cc, 어쩔 때는 뭐 10cc만 뽑아도 바로 환자 헤모다이내믹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50cc 시리즈로 놓고 봤을 때 한 이 정도 뽑으면 된다. 왜냐하면 더 뽑으면 서든 데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되게 크리티컬 그 경계선에서 약간만 볼륨이 증가해도 프레셔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륨을 살짝만 뽑아더라도 그 금방 프레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날 현장에 초음파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봤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프랙티스인데요. 요즘에는 만약에 없었으면 이제 블라인드 서브코스탈 센테시스나 그냥 카디악 컴프레션만 하면서 CPR을 했을 수도 있죠. 제가 레지던트 때나 전임 펠로우 때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저희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케이스하고 같이 어려운 그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때 상당한 신뢰도를 줄 수가 있고요. 카디악 탐폰의 진단도 진단의 정확도도 높여줬고, 그 다음에 센테시스 할 때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하에서 그 플루이드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와이어가 니들이 들어가는 것도 컨펌해주는 그런 임상 과정의 전체 그 신뢰도를, 환자 세이프티를 올리는 그런 중요한 메디컬 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텀들이 있는데, 저는 그 현장 초음파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응급 중환자 현장 초음파 이런 텀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톡은 초음파 장비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제 98년에 레지던트 2년 차였는데, 저는 삼성병원에서 응급의학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그때 그 가까운 데 있는 지금의 아산병원인데요, 중앙병원에서 그 조인트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월마다. 근데 거기 이제 중앙병원 소속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굉장히 제가 부러워했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그 메디슨 초음파하고 그 심장 필립스 초음파가 두 대가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슬리로 만날 때마다 초음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에 4년 차가 이제 될 쯤에서 그 저희 응급실에 그 영상의학과가 쓰던 복부 파트 그 장비인데요. ATL 이 장비하고 거의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성능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 응급실에 왔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막 어떻게 배워가지고 파워를 킨 다음에 제 몸 여기저기 대봤는데 영상이 여하튼 혹시나 했었는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는 초음파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기 좀 어려웠죠.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제가 전문의가 돼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제 초음파에 관심이 많으니까 초음파 회사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 포터블에 최적화된 초음파 장비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POC 전용 초음파인데, 제가 이렇게 작은 그 POC 장비도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해상도가 낮아서 여기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05년에 제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장비를 하나 샀는데 이게 로직 프로 500이라는 장비였는데요. 그리고 이걸 보상 판매해서 그 다음에 로직 7이라는 좋은 장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장비 선정 기준은 저희가 ER에서는 복부도 많이 보고 심장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해상도가 좋은 장비를 확보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됐죠. 처음부터 이 POC 장비를 확보할 생각은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직 해상도가 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장비는 정말 잘 썼는데요. 심장도 잘 보이고 복부도 잘 보이고 앞배도 잘 보이고 스크로툼도 잘 보이고 혈관도 잘 보이고 근데 한 3가지 정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눈치채실 수 있는데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줘야지 제 위치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환자를 저희가 이 케이스를 사전에 환자 옆에 위치하고 파워를 키지 않았었으면 아마 초음파 검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응급센터 같은 경우 침대들이 여러 개 이제 진료구역 내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침대하고 침대 사이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팅 타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단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저희가 같은 그레이드의 기술 혁신이 일어난 다른 장비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로직 S8 그런 장비인데 보시면은 이 메인 바디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가벼워졌겠죠. 그리고 CRT 모니터도 LCD 모니터로 이렇게 얇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침상 옆으로 이동해서 초음파하는 빈도가 이제 확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키보드하고 버튼들이 있는 이 컨트롤 파넬이 차지하는 면적이 좀 제법 되고 그다음에 LCD 모니터도 가로 길이도 굉장히 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동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훨씬 가벼워졌으니까 침대하고 침대 사이에 들어간다든지 위치할 때 하여튼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와이어리스 전송이 이제 영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뭐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침상 옆으로 실제 이동해서 사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코비드19가 생기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민드레이에 이 진짜 POC 전용 초음파 장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물론 이 옛날 소노사이트 기기하고 비교할 때 뭐 디스플레이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고 영상도 뭐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훨씬 진일보한 POC 장비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ER 초음파 진료 공원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POC 장비는 그 메인 장비에 약간 보조하는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지던트 쌤들이 그 침상 옆으로 끌고 가는 빈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보면 늘 이걸 끌고 가가지고 초음파 빈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건수도 저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한 7, 8배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컨트롤 파넬 있고 없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그 슬림 바디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 배드하고 배드 사이로 쉽게 아주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시저나 그 진단적인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 그 오퍼레이터의 눈하고 그 스크린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 피지션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터치 스크린이 되니까 컨트롤 파넬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전송도 아주 쉽게 됐었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제 내구성인데 이게 이제 중국제이기 때문에 메이저 그 브랜드들에 비해서 한 1, 2년 지나면 혹시라도 그 이미지들이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거의 한 4년 지나고 있는데 이미지들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요.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완전한 포터블 포커스 그 액티비티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늦깎인데 요즘은 하여튼 제가 꽤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은 그래서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건 또 없을까 해서 다른 장비들도 요즘 유심히 검색하고 확보하려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 톡은 이제 수련 교육에 대한 건데요. 요즘은 저희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초음파 그 관련된 강좌나 뭐 교육 컨텐츠 이런 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4년차 때 그 초음파 수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초음파 기계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괜찮은 그 할 만한 게 중앙병원으로 파견 가서 외부 병원 파견 근무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구해가지고 책을 좀 정독을 몇 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초음파 스킬을 늘리는 데 도움되는 실전적인 책은 사실 뭐 주변에 찾아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전문의 인재가 돼서 한 2년 차쯤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찾고 좋은 책을 찾는 걸 초음파 회사 그 마케팅 부장님이 아시고 저한테 이 책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안에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평상시 궁금했던 그 초음파 아나토미하고 관련된 좋은 그림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책인고 하니 93년에 나온 그 메디슨 임상 연구실에서 펴낸 책인데요. 그러니까 소노그래퍼 분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던 책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도움됐던 게 영상의학과 초음파 선생님들이 연수 강좌했던 책자. 이건 이영주 교수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빌렸는데 아직도 못 갖다 준 건데 이 책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제, 그 다음에 국내 이런 초음파 강좌들, 한국 초음파 학회, 심초음파 학회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워펌에서 했던 거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또 책도 확보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직접 초음파를 하면서 또 실력이 늘었죠. 그리고 역시 공부는 이제 모여서 하는 게 할 때 또 실력이 많이 늘게 되는데, 그래서 국내외 스터디 그룹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06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혹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응급영상연구회라고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전신 그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이제 윈포 코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 하영록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건데, 이런 데도 참여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사장님이고 박수리 이사님이고 현 회장님이죠. 예,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비키 노블이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랜드마킹 될 만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2007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초음파, 복부 초음파 강좌 핸즈온 워크숍을 이제 론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혼자 혹은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그 배우고 이러던 단계에서 마침내 동료들한테 저희의 이제 지식을 전파하는 처음 시작점이 됐는데요. 이게 2007년 1회인데, 한남동 바로 이 건물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슈메드라는 의료기상사 복합 의료기상사 초음파도 다뤘고 이 건물에서 저희가 처음 론칭을 했죠. 그때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의 영상의학과 교수인 홍은표 교수님이 그때는 머리가 좀 더 많으셨었는데 하여튼 그 많은 도움을 주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개 또 다른 그 워크숍 과정을 런칭을 합니다. 흉부 기본 과정, 흉부 심화 과정, 그 다음에 근골격, 초음파 술기 등의 대략 5개에서 6개 정도의 이제 추가 워크숍들을 런칭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빨간 책. 네, 빨간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복부과정 그 초음파 워크숍 교재인데요. 이제 이게 교재를 펼치고서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실제 핸즈온 할 때 진행하는 교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표지 색깔이 너무 멋있어서 일단 반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즈하고 촉감이 이거 진짜 만져보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그냥 쉽게 만드는 그런 그 프린트한 교재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느낀 첫 번째 생각이, 이거는 군자 출판사 같은 데서 출판해서 교보문고에서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요.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체크리스트, 학습 목표, 이런 그 모식도들도 아주 훌륭했고요. 사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달리 다양한 그 패솔로지 사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론칭할 때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하늘 땅 차이인데, 거의 뭐 아트의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사실 좋은 책을 찾아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찾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책을 집필하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이게 이제 과거하고 현재의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빨간 책 외에도 이제 응급중환자 영상 선생님들께서 쓴 대표적인 책이 한 두 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렁초음파의 아버지인 그 리히텐슈타인의 책을 저희가 처음 번역했던 책이고, 이거는 이제 그 빨간 책을 기획했던 복부분과가 최근에 번역한 책인데요. 미국 응급의학과의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 책을 번역한 건데, 이걸 저한테 추천사를 부탁하셨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아주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초음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초급이나 중급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초음파 프로브를 어떤 각도에서 어느 위치에 되는 게 일단 중요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 사진이 궁금하죠. 그때 어떻게 보이는지 초음파 영상에서, 그리고 이 초음파 영상이 이렇게 보일 때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 초음파 빔이 지나가는 그 근처의 아나토미를 같이 보여주는 거, 이 세 개가 늘 같이 궁금하게 마련인데, 이 책 안에는 이 세 개 사진의 그 패키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책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복부분과 교수님들의 이 높은 안목과 열정에 다시 한번 좀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저희가 월드와이드의 대세인 유튜브에 오픈 억세스 온라인 리뷰 저널을 이제 론칭을 하게 되죠. 예, 공간을 초월한, 이게 집이건 병원이건 24시간 초음파 강좌가 열리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복부 CT부터 뇌 CT 여러 개 다른 영상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초음파도 중요한 그 저희 컨텐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태서 지난 한 30년을 돌이켜 보면 그 현장 초음파, 특히 응급 중환자 현장 초음파의 환경을 보면은 한 뭐 70년대 초반에 서울 강남 뭐 이런 환경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선구적인 프론티어 선생님들이 계셨죠. 원주기독병원, 뭐 서울중앙병원, 그 다음에 제가 소개 못한 몇 개 병원들이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편이었는데, 저희 세시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또 공헌을 하시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근데 정부가 도움을 줘서 저희가 오늘날의 그 서울 강남과 같은 그런 환경에 드디어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톡으로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요. 2019년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죠. 왜 중요한 해인지 혹시가 아니고 다들 아시겠죠. 그 응급중환자 영상 초음파 수가가 정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뭐 1부위, 2부위, 그 다음에 복합표적 초음파 뭐 이렇게 세 가지 수가가 나온 해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념해서 저희가 JKMS의 스페셜 아티클로 이렇게 오지혁 교수님 주도하에 하영록 교수님 교신 저자에서 박수리사님 일저자에서 발표했었죠. 이게 이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인데 그 포커스의 위치, 타겟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를 소개한 사진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타겟이 있는데 저는 한 40대 중반, 후반까지는 주로 소아 앞배하고 소장, 대장, 이게 주로 많이 제가
상대했던 타겟입니다. 제가 왜 그걸 주로 많이 타겟으로 했었냐면, 이제 소아들은 이제 체구가 작고 복부도 좀 슬림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급성 막창자 꼬리염 진단이 성인보다 좀 쉬운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투도 진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방사선 CT를 좀 덜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 없이 입퇴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케어가 가능한데, 그러고 나면 좀 꽤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계기가 됐던 거 하나는, 대구에서 장중첩증 소아가 2010년에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미디어에 센세이션했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뭐 장중첩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소아 전문의가 없어서 검사와 진료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 발표에 의하면 본원 초음파 전문의를 이게 파업 중이었거든요, 이 당시. 그래서 본원 초음파 전문의를 병원으로 응급 호출하여 검사를 하는 것보다 근처 외과 전문 병원으로 보내서 초음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다. 이게 이제 병원 측의 설명이라고 했었는데, 물론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는 와중에 이제 진단 지연되면서 사망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그 당시 조사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응급실 초음파 장비 활용이 좀 덜 됐다. 덜 된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이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소아 복통을 좀 초음파를 봤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에 의한 이 초음파 단기 교육하에 이 인투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지 해서 대한응급의학회지도 한번 발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빼하고 관련돼서는 하영록 교수님하고 같이 홍콩에도 한번 발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소아 복통에서 포커스를 잘 활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관심도 갖고 노력을 좀 더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하고 관련돼서 현재 상태를 좀 연구한 그 내셔널 크로스 섹셔널 서베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현재 연구이사인 삼성서울병원의 윤희 교수님이 하고 그 의국 쪽에서 했던 건데, 요거를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 포커스의 임팩트하고 관련돼서는 진단, 환자 안전, 치료에 대해서 상당수 응답자들이 다들 긍정하고 있으시긴 합니다만, 제가 이거 보고 약간 좀 놀래기도 하고, 저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포커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베리어가 뭐냐에 대한 그 응답이 교육이 부족하다가 아직도 63%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이 부족하다 54%, 그 다음에 타과의 신뢰도가 아직 크지가 않다가 한 절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서 저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 페이퍼를 보고서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학술이사님께서 아주 큰 제목을 주셨는데, 준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옛날에는 응급 현장 초음파, 응급 중환자 현장 초음파의 그 환경이 이런 황무지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JKMS 연구이사 윤희 교수님 페이퍼처럼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꽤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